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세계적인 진단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최고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사랑 네트워크 병원 한정열 내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터인데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멀리 서울에서 내과에 참석해 주신 윤고현 총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B형 간염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8가지인데요. 뒤에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성 B형 간염, 그 다음에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 등등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감염 경로가 2가지가 있겠습니다. 수평 감염과 수직 감염이 있는데요. 수직 감염은 되게 태어날 때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부터서 신생아가 태어날 때 신생아가 엄마와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그때 엄마와 피하고 섞이면서 그때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수직 감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수평 감염이 제법 있었고 급성 B형 간염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급성 B형 간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평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어떻게 감염의 경로가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B형 간염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개 이러한 경우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직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90%가 만성 B형 간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생아의 그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에서도 정책이 여러 가지로 정책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형 간염은 수직 감염과 수평 감염의 2가지의 경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형 간염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치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B형 간염은 간경변, 간경화라고도 하죠. 간경화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0%의 간경화, 간암의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B형 간염입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는데요.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암 요즘에 백신 나와 있잖아요. 자궁암도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자궁암을 예방하는 것처럼 B형 간염은 간경변과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B형 간염의 그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을 수직 감염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B형 감염균이 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몸에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 시기, 그 시기가 면역 관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간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 기전이 간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면역 제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면역 조절기를 거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재활성화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면역 제거기와 재활성화기는 우리가 치료를 필요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치료를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조절기는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다가 치료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이 가장 그 B형 간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테이블이고 B형 간염을 치료받고 있다면 본인은 현재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인지 지금 비증식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상태에 도달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항바이러스를 쓰고 있는지
그걸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간 기능 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HBV DNA입니다. DNA 양을 병원에서 3개월 단위로 대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DNA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양을 우리가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피 단위를 사용하고요. 인터내셔널 유닛을 사용하기도 하고 피코그램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많이 통일되었지만 아직도 카피 단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 단위로 나온 것을 5로 나누면 그게 인터내셔널 유닛이기 때문에 카피나 인터내셔널 유닛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BV DNA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캡처 방법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점차 발전이 되어서 현재는 리얼타임 PCR, RT-PCR 방법을 이용을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개수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보다시피 검사 수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매번 3개월마다 검사하실 때마다 DNA를 우리가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녹십자로 의뢰하는 그 B형 간염 DNA는 검출 한계 이하가 116 카피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B형 간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그 치료 목표에 도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B형 간염 치료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사용 중인 B형 간염 치료 약물은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하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탄 계열이 있는데요. 제픽스하고 세비보, 레보비르 비슷한 약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헵세라하고 금년 말쯤에 국내에 들어오게 될 비리어드가 비슷한 약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제를 크게 분류하는 이유는 나중에 약제를 사용하다가 내성균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같은 계열의 약물을 병용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이 다른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약제들은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보시면 이 안쪽에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DNA 이 폴리머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에서 DNA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 DNA 폴리머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갖다가 억제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작용하는 약제가 바로 항바이러스 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약제의 작용 부위는 어디냐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내에 있는 DNA를 만들어내는 저 효소,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저 효소를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의 작용 부위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초치료 약제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치료 지침이 있는데요. 보면은 미국 간학회, 그 다음에 대한 간학회, 유럽 간학회,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가 있는데요. 현재는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간학회나 유럽 간학회에서 초치료 약제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사제로서 페가시스하고 경구용 약제로서 바라크루드하고 그 다음에 테노포비아가 있겠습니다. 근데 테노포비아는 아직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B형 간염 치료 목적으로는요. 그래서 주사제 페가시스하고 경구용 약제인 바라크루드가 있는데요. 대부분 바라크루드를 1차 약제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페가시스는 대개 말씀드렸던 DNA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간 기능 검사는 높은 되게 젊은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것이 페가시스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치료 약제로는 우리가 치료할 때 거의 대부분이 바라크루드를 1차 약제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제픽스를 사용했던 분들이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 제픽스를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혹시 내성이 생기게 되면 다른 약제를 병용 처방함으로써 다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B형 간염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미국 간학회에서 B형 간염 치료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단기 치료 목표는 DNA 증식을 지속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즉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B형 간염이 간 경화로 진행하거나 간 경화가 있는 분들이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거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단기 치료 목표는 DNA 음전입니다. 그래서 DNA 음전이 제일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이라 하더라도 이 항원이 음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 DNA가 음전이 되고 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간 경화로의 진행을 막고 또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목표는 DNA를 음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학적인 개선도 오게 되고요. 다른 더 중한 상태로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간학회하고 우리나라 간학회하고 B형 간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치료 목표는 똑같습니다. 단기 치료 목표는 B형 간염 DNA 억제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는 그로 인해서 간 경변이나 간 기능의 상실이나 간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바이러스 약제를 사용을 해서 첫째는 DNA가 검출되지 않는 범위까지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픽스라는 약을 많이들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픽스가 벌써 국내에 나온 지가 11년이 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픽스 외에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픽스를 B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제픽스를 사용할 때 내성균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3년이면 약 50%에서 내성균이 생기게 되고요. 5년이면 75% 정도에서 내성균이 생기게 됩니다. 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균이 생겼다 그러죠.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그 균이 항생제에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을, 그러한 균을 우리가 내성균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썼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는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항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내성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항바이러스 제제는 내성균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그런데 제픽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내성균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픽스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뒤편에 나오겠지만 헵세라를 병용 처방함으로써 다시금 HBV DNA를 갖다가 음전시켜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제픽스를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 제픽스에 대한 돌연변이균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치료하시는 쌤들이 대개 참조하는 그 치료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간학회,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를 우리가 참고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B형 간염처럼 중요한 질환, 예를 들어 혈압이나 당뇨처럼 중요한 질환, 예를 들어 혈압을 우리가 잘못 치료하면 흉통이나 심근경색이나 심장 손상이 오죠. 이러한 중요한 질환을 치료할 때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치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때는 정말로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임상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가장 빨리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치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환이죠.
간경화와 간암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치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치료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 지침을 우리가 따라서 치료하게 됩니다. 좋은 의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하는 의사이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개인적 경험을 중요시했지만은 지금은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지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치료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이고 좋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픽스에 내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러면 2007년도 대한간악회 지침을 보면은 헵세라 또는 파라쿠루드 1mg으로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한 그 내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한 그 치료 지침을 보면 우리나라, 유럽, 미국 간악회 공이 각각의 약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1차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픽스나 세비보나 레보비르 또 파라쿠루드와 같은 약제에 혹시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치료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헵세라를 이렇게 추가하라 이렇게 돼 있죠. 대한간악회에서. 네, 미국 간악회에서는 보면은 테노포비어를 추가하라고 돼 있죠. 아직 국내에는 테노포비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헵세라, 아데포비어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체가 아니고요. 전부 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미국 간악회를 보아도 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간악회, 미국 간악회 모두 다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을 때 그 약제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약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약제를 이렇게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약제는 원래 균을 갖다가 그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균이 있잖아요. 그 돌연변이균은 새로 추가한 약제에서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치료에다가 이 내성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를 계속 사용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원래 약제는 원형균, 원래 균에는 잘 듣고 있고 거기에서 생긴 돌연변이균은 새로 추가한 약제가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합요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을 때는 단일요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드시 병용요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병합요법을 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항바이러스 약제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인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DNA입니다. DNA가 억제되었던 것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돌연변이가 생긴 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돌연변이균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연변이균이 나오면 빨리 새로운 약제를 추가해야만이 다시 올라갔던 DNA를 다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면 돌연변이균이 너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제를 추가할 때는 돌연변이균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DNA를 대개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관찰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떨어졌던 DNA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빨리 병합요법을 해서 다시 DNA를 음전시키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우선 하나의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연구인데요.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DNA 양이 적을 때일수록 빨리 제픽스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헵세라를 추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1년이면 약 90%에서 DNA가 다시 검출되지 않는 또 검사실에서 보면 undetect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한 것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NA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DNA가 10의 6승 카피 이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 헵세라를 제픽스하고 추가 투여하게 되면 3년에 약 70%만 DNA가 음전이 되죠. 3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DNA가 있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DNA가 검출되면 조기에 병합요법을 해야만이 간 손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치료할 것이냐 매우 궁금하게도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B형 간염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항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천식도 마찬가지죠. 골다공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만성 질환들은요,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을 현재는 완전히 우리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B형 간염을 잘 조절해서 B형 간염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잘 억제해가지고 간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치료 목표인 것입니다. 완전히 완치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러지 질환인 천식을 우리가 완치할 수는 없죠. 그것을 약제를 가지고 잘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절하면서 평생 혈압약을 먹으면서 조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B형 간염도 이제는 조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치료할 것이냐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면역 제거기하고 다시 재활성화기 때 치료를 하죠. 이때를 우리가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이때를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하고 있고,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현재의 목표는 비증식 B형 간염 바이러스 고유 상태, 여기까지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치료를 종료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DNA가 음전이 되고 간 기능이 정상이 되고 이 항원이 없어지는 이 시점이 치료를 종료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은 이 뒤에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종료점은 S항원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혈압 환자들이 혈압약을 쭉 먹듯이 내성이 생기지 않는 강력한 약제를 가지고 쭉 치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B형 간염의 치료 조절의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치료 지침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은 모든 간학회에서 이 항원이 없어지고 12개월 이상, 대개 1년 이상 치료하면 종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은 S항원이 없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그 B형 간염은 S항원이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목표는 S항원이 없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바이러스를 마지막으로 B형 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간사랑 동호회, 특히 윤구현 님의 그 노력으로 간염에 대한, 간염 치료제에 대한 보험이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작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에는 치료 이 가이드라인하고 이 보험 가이드라인이 달라가지고 치료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간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하고요, 우리나라 보험 가이드라인이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보험이 안 되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보험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약을 일반으로 먹어야 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기간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간 경변이 있을 때는 간 수치가 되게 올라가지 않는데, 옛날에는 80 이상인 경우만 보험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간 수치가 정상 이상이면 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돌파 현상,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는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할 수 있고, 병용할 때 비싼 약은 보험이 되고요, 싼 약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 부담을 해가지고 두 가지 약제를 먹을 수 있도록 보험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약을 보험으로 하고 저렴한 약을 본인 부담을 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이드라인이 옛날에는 치료 지침하고 달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치료 지침과 보험 가이드라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랑 동호회 시작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사랑 동호회와 같이 하고 있는 그 모임이 간사랑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간사랑 네트워크는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치료 지침에 따라서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이동하실 때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결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